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설적인 투자자 짐 사이먼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공유해드린 자료들 보셨죠? 그걸 바탕으로 좀 깊게 파헤쳐 볼 텐데요. 수학자가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 경이로운 수익률 뒤에는 과연 뭐가 숨겨져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와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끝날 건 아니고요. 왜 그 방식이 당신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거의 그림의 떡인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고 대신에 그의 정신을 빌려서 당신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 바로 퀀트 멘탈 전략을 탐구하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당신이 궁금해했던 그 PEG나 EBTI 같은 지표들 있잖아요. 이걸 짐 사이먼스처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짐 사이먼스, 이분은 금융인이 아니라 원래 수학자였죠. MIT 박사 출신이고 심지어 냉전 시대에는 국방연구원에서 암호해독가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40세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를 딱 설립한 거죠. 그리고 그 핵심 펀드, 메달리언,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66%래요. 네, 66%. 정말 비현실적인 숫자죠. 수수료를 다 떼고도 연 39%라니. 와, 이건 워런 버핏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전통적인 의미의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장을 그냥 거대한 수학 문제로 봤다는 거죠. 수학 문제요? 네, 기업의 내재 가치 이런 걸 분석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아주 미세한 통계적 패턴을 찾아낸 겁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이랄까요? 그들의 주 무기가 통계적 차익 거래 같은 거였는데요. 이건 과거 데이터상 관련이 있던 두 자산 가격이 아주 잠깐 벌어지면 곧 다시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자동으로 사고 파는 그런 전략이죠. 또 시장 방향이랑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시장 중립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1초에 수천 번씩 거래하면서 아주 작은 가격 차이를 먹는 초단타 매매, HFT 이런 것들을 활용했죠. 심지어 투자하는 회사 이름도 잘 몰랐다고 하니까 정말 철저하게 데이터만 본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승률 자체는 50.75%에 불과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거의 동전 던지기보다 아주 약간 나은 수준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수익으로 바꾼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연간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의 거래를 하고 또 엄청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확률적 우위를 시스템과 규모의 힘으로 극대화시킨 거예요. 딱 카지노 모델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카지노라. 흥미롭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쉽지만 답은 명확히 아니오입니다. 역시 그런가요? 네. 개인 투자자는 르네상스가 가진 그 비밀스러운 블랙박스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쓰는 위성사진이나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 같은 비정형 데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초고속 매매를 위한 그 전용선 같은 인프라, 막대한 레버리지 자본, 이런 건 개인이 갖출 수가 없죠. 심지어 르네상스가 외부에 공개했던 펀드들이 있어요. RIF, RIDD 이런 것들인데 2020년 팬데믹 때 같은 시장 급변 상황에서는 20, 30%씩 큰 손실을 보기도 했거든요. 정말요? 네. 이건 결국 진자백의 핵심 전략은 철저히 내부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하긴 한데 동시에 약간 좀 허탈하기도 하네요. 나는 그럼 뭘 따라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배울 점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의 전략 자체는 복제하기 불가능해도 그의 정신은 배울 수 있어요. 정신이요? 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체계적인 원칙을 따르는 그 접근법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퀀트 멘탈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죠. 퀀트 멘탈. 퀀트랑 펀더멘털을 합친 거군요. 맞습니다. 정량적 분석 퀀트와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먼스가 시장의 노이즈 속에서 패턴을 찾았다면 우리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 예를 들어 당신이 관심 가진 PEG나 EV/B다 같은 재무지표들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는 거죠. 감정 대신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투자 원칙을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해 볼 수 있어요. 3가지 기준을 한번 세워보죠. 첫째, 낮은 PEG,
PEG가 1 미만인가? 이건 이익 성장에 비해서 주가가 싼지 보는 거죠. 성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자는 겁니다. 둘째, 낮은 EV/EBITDA. 이게 한 10 미만인가?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순부채를 더한 값이 현금 창출 능력, EV/EBITDA 대비 낮은지를 보는 거예요. M&A 관점에서 저평가됐는지 볼 때 많이 쓰죠. 셋째, 명확한 신성장 동력. 이건 약간 질적인 건데요. 아직 숫자에 명확히 잡히진 않지만 미래를 바꿀 만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예를 들면 AI라든지 신기술, 메가트렌드 같은 거요. 오, 이 세 가지 필터를 쓰면 확실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기업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프레임워크로 한국 시장을 한번 보면 흥미로운 기업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두산 같은 경우에요. 최근에 AI 가속기용 핵심 소재인 CCL을 공급한다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이 부각됐잖아요. 그런데 2025년 예상 PEG는 1 미만 수준으로 저평가 성장 기준에 들어올 수 있어 보입니다. 아, 두산이요? 네네. 또 F&F 같은 기업들도 있죠. 중국에서 워낙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현금은 잘 벌어요. 근데 최근 성장률이 좀 둔화돼서 PEG는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금 창출력 대비 기업 가치, 즉 2025년 예상 EV/BIDA는 한 4.2배 정도로 아주 낮아요. 이건 전형적인 저평가 가치주 기준으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PEG는 높아도 EV/BIDA가 낮으면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네. 그리고 제비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는 또 보는 지표가 좀 다릅니다. EBITDA 대신에 보통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과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죠. 제비금융은 업계 최고 수준의 ROE 한 12-13%대를 기록하는데도 PBR은 아직 0.7배 수준이거든요. 순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는 고효율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와,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주시니 이해가 확 되네요. 결국 짐 사이먼스를 따라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그 비밀스러운 블랙박스를 어설프게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데이터 중심적이고 감정을 배제한 접근법, 바로 이 정신을 배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PEG, EV/EBITDA, 신성장 능력처럼 당신이 직접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된 퀀터멘탈이라는 무기로 만드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재무지표들 외에도요, 기업의 미래 잠재력을 좀 더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데이터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원 만족도 변화 추이라던가, 아니면 의미 있는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나는 동향이라던가,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긍정적인 언급 빈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재무제표보다 한 발 앞서서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짐 사이먼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번 탐구해볼 만한 다음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